고대의 실크로드가 지나가던 길목에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동투르키스탄 같이 스탄으로 끝나는 국명을 가진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땅이라는 뜻, 영어로는 랜드 같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 종교는 이슬람교가 절대 다수죠. 아니 어느 쪽 바다를 기준으로 해도 개멀고 아랍, 페르시아, 인도, 중국, 러시아 다 따져봐도 그냥 완전 한가운데 있는데 왜 유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아닌 이슬람교가 주류일까요? 1300여 년 전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임팩트 없는 작은 전투였지만 알고 보면 이 지역의 역사 자체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 시대 최강의 제국들끼리 맞붙는다면 누가 이겼을까? 라는 상상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로마랑 한나라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알렉산드로스랑 징기스칸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뭐 이런 거요. 오늘 다룰 탈라스 전투는 이런 vs 놀이가 실제로 이루어진 아주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투의 중심에는 대륙의 정반대편 고구려의 혈통을 이어받은 장군이 있었죠. 이슬람 제국 최대 전성기 대 중화 제국 최대 전성기, 어쩌면 가슴이 웅장해질지도 모르는 그 역사적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직 대양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부터 중세까지 지구상의 주요 선진 문명들을 연결하는 방법은 중앙아시아를 지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국가들은 규모는 작지만 엄청나게 부유했어요. 서역이라는 오래된 단어가 따로 있는 만큼 중국인들은 이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인도나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중해는 어찌됐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반면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과 고비 사막으로 막혀 있어서 혼자만 떨어져 있으니까요.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중국에서 지중해까지를 연결하는 이 기나긴 무역로는 훗날 비단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실크로드라고 불리게 됩니다. 때문에 중앙아시아는 고대 세계 최대의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 중 하나로 기원전 2세기 한나라 무제가 흉노족을 정벌한 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인 페르가나까지 정복하면서 중화제국과 직접 연결되게 되는데요. 지도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분지 한가운데가 타클라막한 사막이기 때문에 북쪽의 천산산맥과 남쪽의 곤륜산맥을 따라 자리 잡은 여러 오아시스 국가들이 점과 선의 형태로 연결된 네트워크였습니다. 거대 제국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했던 이 소국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기 때문에 한나라 이후로 이 지역은 통일 중화제국과 유목민들 그리고 기타 세력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쟁탈전의 무대가 되죠. 한나라가 망하고 중국은 삼국시대, 5호 16국 시대 등의 오랜 혼란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7세기 초가 돼서야 당나라가 들어서며 다시 통일제국을 이루고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당나라는 하서주랑을 돌파해 돌궐의 비호를 받던 서역의 오아시스 국가들을 공격! 오늘날의 투르판 지역에 있던 고창국이라는 나라를 정복한 뒤 안서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계속 전진해 타림 분지의 주요 도시들의 안서 사진을 설치하면서 혼란기 동안 통제력을 상실했던 서역의 실크로드에도 다시 독점적인 영향력을 확보했죠. 한나라 이후 오랜만에 실크로드의 무역 수익과 조공으로 일방적인 개꿀을 빨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서쪽에 집중하다 보니 동쪽이 시끄럽네. 수나라 때 공격했다가 역으로 털렸던 고구려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지금 최대 전성기 신라와 손을 잡은 뒤 멸망전을 시작하고 마침내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성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다시 서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의 티베트에 있던 토번 제국이 타림 분지로 쳐들어와 안서 사진을 무너뜨린 거예요. 당나라는 꿀단지였던 실크로드를 지키기 위해 10만 명의 병력을 서쪽으로 파견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티베트 불교도 없고 달라이 라마도 없었던 시절, 지금의 이미지와는 달리
티베트인들의 조상인 토번 사람들은 그냥 전투 머신이었고, 토번 군대에게 10만 병력이 순삭당해버린 당나라는 거의 다 됐던 한반도 공략을 중도 포기한 뒤 서쪽으로 병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불붙은 실크로드 쟁탈전에서 활약하며 날아다닌 당나라의 명장이 있었으니 불과 30년 전에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 고선지 장군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고구려 유민들 중 일부는 신라에 흡수되거나 발해를 세웠지만 상당수는 당나라로 끌려가 노비가 되거나 미개척 지역을 개간하는 데 동원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당시 당나라가 꽤나 개방적인 왕조였다는 겁니다. 과거 시험의 모집 전형 중에 이민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과라는 걸 따로 운영했고, 군사적으로는 이민족 출신자들을 군인으로 등용해서 변방 지역의 방위를 맡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장군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번장이라고 불렀는데요.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 2세대로 번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토번과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안서도호부 쪽으로 이주해서 자랐습니다. 당나라가 안서 사진을 탈환하고 천산산맥의 소국들을 평정하며 토번 세력을 밀어내는 동안 고선지도 수많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경험치를 쌓고 아버지의 추천으로 번장이 됐죠. 그러던 740년 천산산맥 너머에 한 부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고선지는 처음으로 단독 지휘를 맡아 진압군을 이끌고 산맥을 넘었습니다. 이때 반란 세력을 완벽하게 진압하면서 마침내 당나라 전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안서도호부 부사령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그리고 10년도 안 돼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실크로드 서남쪽 루트는 천산산맥과 곤륜산맥 사이 파미르 고원의 좁다란 협곡을 지나야 되는데, 토번이 고원지대의 소국들을 포섭하고 연운보라는 요충지를 점령한 뒤 길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나라는 이 통로를 뚫어내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정면 돌파를 감행했지만 탈임분지는 뻥 뚫린 사막 전부 요격당하고 패퇴한 상황이었죠. 이런 경위로 고선지에게 당나라 조정에서 특명을 내려옵니다. 토번의 눈에 띄지 않게 천산산맥 줄기를 따라 삥 돌아서 백도어를 하라는 거였어요. 10여 년 전 이미 천산산맥을 넘어 반란군을 완벽 진압한 전공이 있었으니까요. 평균 해발고도 5,000m, 길이 2,000m의 천산산맥, 이곳을 통과하는 극한의 작전. 747년 고선지는 작전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1만의 병력과 함께 산맥에 올랐습니다. 장대한 산맥에 눈 덮인 협곡을 따라 극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고선지의 군대는 장장 100일에 걸친 이동 끝에 파미르 고원을 마주보는 식립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제 협곡 건너편은 연운보,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절벽으로 보호받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1만의 병력으로 탈임분지 방향을 지키던 토번 군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고선지의 군세를 보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난공 불락이었던 연운보는 반나절 만에 함락! 요새를 지키던 1만의 병력은 절반도 살아남지 못했죠. 이 기세를 몰아 당나라군은 파미르 고원을 직접 등반해 토번의 동맹국들까지 평정하고 파미르 고원의 통제권은 다시 당나라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고선지는 이 전투의 공으로 안서절도사에 임명되어 기어코 2만 4천의 군대와 서역의 수많은 소국들을 관리하는 최고 실권자로 올라섰어요. 그러나 이 건너편에서 더 거대한 세력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막 중원을 통일하던 7세기 초, 아라비아에서는 훗날 세계 최대의 종교 중 하나가 될 이슬람교,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탄생했는데요. 이슬람 제국은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30여 년 만에 이집트와 레반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우마이야 왕조 시대에 프랑스 코앞까지 정복하며 폭발적으로 성장.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는 기술을 돌려 동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를 장악했으니 이제는 동쪽의 실크로드를 노리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750년 이슬람 제국은 실크로드의 주요 도시였던 부하라까지 전진했습니다. 코앞까지 진출한 이슬람 제국에 대항해 고선지는 천산산맥을 넘어 튀르기시 세력을 평정. 부하라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도시였던 타슈켄트를 정벌하러 나섰죠. 대군을 목도한 타슈켄트는 칼서렌을 치며 성문을 열어주었고 당나라 군대가
군대가 무혈입성하면서 실크로드에는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고선진은 역사적인 뇌절을 해버리게 되는데, 고선진은 항복한 타슈켄트의 성 안으로 들어가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 장안으로 압송하고 노인과 아이들은 죽이고 젊은이들은 노예로 팔았어요. 저항 없이 항복한 나라에 이런 짓을 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쉴드 불가능한 트롤짓이었습니다. 고구려 혈통이라 항상 입지가 불안했던 고선진은 서역의 소국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대신 부하들한테는 후하게 베풀면서 충성도를 유지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따른 연전연승과 출세가도에 자만해지고 선을 세게 넘어버린 거였죠. 거기다 활용점정으로 장안에서 압송된 타슈켄트의 왕을 기어이 처형해버립니다. 간신히 도망친 타슈켄트의 왕자가 이 억울한 상황을 각지에 알리고 다니면서 중앙아시아 소국들 사이에서는 사악한 당나라에게 대항하자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이 소식이 이슬람 제국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당나라 이미지가 나락간 지금이 타이밍이었어요. 항복해도 안 살려주는 당나라 물러가라! 라며 3만여 명의 이슬람 제국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선지도 이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병력을 모아 출정했죠. 751년 마침내 두 거대 문명의 정규군이 전면전을 펼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두 군세가 마주한 곳은 천산산맥 서쪽 끝단의 탈라스, 거대한 협곡 사이 평원에서 당대 최강국들 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며칠간의 싸움이 계속되던 와중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하며 가슴이 웅장해질 뻔한 전투의 흐름이 완전히 기울어버리게 됩니다. 당나라 군대는 천산산맥 건너편의 신하 부족이었던 카를룩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요. 급하게 전투에 응한 만큼 이 전투에 참여한 병력 절반 이상이 카를룩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슈켄트 사건 이후 카를룩도 당나라를 배신할 각만 노리고 있던 상황. 도와주는 척 같이 왔다가 중요할 때 배신을 때려버린 거예요. 본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멀고 먼 전장에서 이거 치명타였습니다. 거기다 이미 당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던 수많은 소국들에서 원군까지 보내왔어요. 이슬람 제국의 본대, 배신한 카를룩 기병들에다가 소국들의 연합군까지 삼면에서 공격해 오니 당나라군은 뿔뿔이 흩어져 각계격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다 못한 고선진은 결국 철군을 결정하고 병력 대부분은 돌아오는 길에 괴멸당했죠. 당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두 제국의 전투가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4년 후에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 당나라는 반격할 여유가 없어졌거든요. 고선지도 이때의 패전으로 좌천당했다가 안록산의 난 때 모함을 받아 처형됐고 이후에는 토번까지 반격을 해와서 당나라는 급격하게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한 번의 전투가 가져온 여파는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본래 중앙아시아 는 불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던 지역이었는데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 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빠르게 이슬람화됐거든요. 당나라 이후에는 한족 세력이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서주랑 서쪽 지역은 지금까지도 확실한 이슬람 지역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터진 한 번의 전투가 세계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승패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기울어졌고요. 만약 이때 고선지의 당나라 군대가 승리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